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대변인을 두더니 하나 둘 내용이 나오는군요. 먼저 등판 시점, 이달 말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대변인 내용부터 들어보죠. 시점은 몫을 받지는 마시고요. 6월 말 7월 초 시점에 아마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실 계획이에요. 3월 4일 날 그 총장님이 이제 검찰총장이 물러난 이후에 네. 그 전문가들과 이제 우리나라의 현안들에 대해서 스크린하면서 고민해온 결과물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다닌다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상징적인 곳들을 찾아가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윤경호 의원, 6말 7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한다. 그러면 왜 그때쯤으로 잡았을까요? 그 근거를 저도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참여하는 시점 여러 가지 관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대변인이라고 위촉된 공식적인 창구가 한 얘기니까 조금 더 근접했거나 조금 더 윤 전 총장 본인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아니면 안 되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주목이 더 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제 시점을 못 박았구나라는 이거에 관심이 가는 것보다 아침에 발행된 일간지 중에서요. 한 3개 이상 정도가 이 의견을 낸 이동훈 대변인의 이 발언을 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전원 정치를 할 거냐라는 비판적인 사설이 3군데 이상 실린 그렇더군요. 전 그게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론이나 아니면 언론의 기류다라는 점을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행태들 이거 굉장히 어찌 보면 피로감을 지금 주기 직전까지 왔다. 사실은 그나마 지금 6말 7초 뭐 이런 시점 얘기한 것도 지금 윤경호 의원 지적처럼 그동안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높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시점을 밝힌 건데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굳이 따지면 5.18 메시지를 냈고 그다음에 6월 6일 현충일 메시지를 냈던 그 두 개는 이제 정치 뜻이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대선, 정치를 참여한다면 대선이지 않겠습니까? 뜻이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그 직후에 저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앞으로 제가 국가를 경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먼저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대변인도 뽑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렇게 시점만 툭 던진 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많은 주목을 못 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아무튼 싶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을 골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최수영 평론가는 짚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사실 6말 7초로 한 달 전 제가 방송할 때부터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혹시 뭐 통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 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일단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가 6월 11일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일종의 야권 쪽 지형에 변수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보를 해야 야권이 국민의힘이 전국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는데 본인이 여기에서 더 멈칫거린다면은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도대체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대선 주자가 저렇게 장기간 동안 정치 비전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그런 본원적 질문에 사실은 본인이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6말 7초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얘기를 해놓고 또 여론을 보다가 국민의 입당은 또 저울질하다가 8월쯤에 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는 윤 총장이 저렇게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될 때까지의 동력은 어떤 현안에 대한 시원시원한 언급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어떤 그 국민들에게 강렬한 공정과 그런 정의에 대한 브랜드를 인식시키면서 이까지 지지를 끌어왔는데 도대체 정치 행태는 구시대 정치인과 크게 다른 바 없이 신비주의적 전략으로 일관한다든가 메시지 정치, 전원 정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과연 그 10개월도 9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우리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동력을 확인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비주의가 구시대 정치인가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 국민들에게 평가받겠다면 다른 사람들은 4, 5년, 5년, 10년 가까이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검증을 받는데 윤석열 총장은 아직 검찰총장으로서 모르지만 대선 주자로서는 9개월 동안 남은 동안 아직도 구체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신비주의 전략은 저는 이준석의 돌풍이 온 게 국민들은 이제는 좀 더 시원시원한 이야기, 좀 더 선이 굵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적 담론을 바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대변인은 신비주의를 택한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공부가 덜 된 것 같이 보입니까? 공부가 덜 됐으니까 신비주의를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게 이 신비주의라는 게 왜 그 구태의연한 정신가 하면요. 검증을 안 받겠다는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지금 저 정도 입장에서 사실 대변인 필요할까요? 우리 보통 대변인이라는 게 지도자가 정치적 결단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뒷배경에 대한 설명들 우리 흔히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하거나 정책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대변인이 필요한데 지도자가 있고 대변인이 있는 거지 지도자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대변인이 있으면 이거는 대변인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굉장히 좀 준비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6말 7초 이야기가 그냥 임의에 예. 지금 간 본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니까 예. 임의의 기준으로서 날짜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유력 정치인들과의 비공식적인 통화라든가 미팅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당에 들어갔을 때 저쪽에서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인가 아니면 또 나의 우호적 세력이 누가 될 만한가 이런 것들을 좀 두드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시계는 그렇고 그러면 등판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죠.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입당이라든지 정치적인 본격적 행보를 언제쯤 보이실 예정이신가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김한규 변호사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의 말만 이제 해왔는데 시기가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좀 빨라지기는 하겠죠. 좀 일정 부분 그 윤석열 전 총장 측 일종의 뭐 캠프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도 뭐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서 1, 2위를 다투는 지지율은 나오지만은 뭐 앞선 다른 패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저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궁금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전환 정치 그리고 이제는 아예 이제 유력 언론인들이 뭐 대변인으로 임명돼서 또 그분들 통해서 말을 하고 본인의 어떤 뭐 비전이라든가 메시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죽했으면은 사실 역대 대선 중에서 그 후보자가 아닌 그 후보자 대변인이 우리 후보께서는 몇 월경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저는 87년 이후로 본 기억은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직전 검찰총장에 출마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니까 예. 좀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거는 뭐 감안해야겠는데요. 그래서 뭐 시기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기대하는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또 기대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아마 캠프에서 많은 어떤 고민과 좀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곳을 정할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될지 제3지대로 갈지 이 부분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일단 이동원 대변인은 정권 교체 플랫폼으로 국민의힘을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다만 전제가 압도적인 정권 교체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다 한데 뭉쳐야 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닐까요? 또 한 가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요즘에 별로 관심도 없다고 내쳤는데 함께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역시 대변인 통해서 지금 말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별로 반가울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정권 교체 플랫폼이라는 걸 갖다가 그 국민의힘으로 충분히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총장은 정권 교체를 큰 대의를 넣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제가 이준석 대표의 공정에 굉장히 많은 중첩되는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측 가능한 법 질서의 확립, 그것을 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의 기획을 지평을 열어주는 것, 그럼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는 것, 뭐 이런 것은 분명히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6월 16일이고 6월 말 7월 초라고 하면 앞으로 보름 이상 저런 형식의 측근이나 또 이제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서 구상 계획 이런 거 듣지 않겠습니까? 한 보름 동안 계속 듣다 보면 대변인 화법에 젖어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 말이 더 신뢰도도 높아지고 젖어들 것 같아요. 저는 이동훈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과 그동안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가,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대변인으로 이만큼의 신뢰를 부여합니다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싶었는데요. 지금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어느 어린 시절 이후부터 지금 평생을 함께 해왔다 그러니까 저 이철우 교수가 한 얘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이런 거 짐작이 가능해요. 또 믿을만해요. 근데 이동훈 현 대변인은 뭐 직전까지 특정 매체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가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와서 그대로 전달만 한다. 그런 점에서는 아까 우리 다른 패널들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윤 총장 본인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대변인이 그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하는 거하고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 6월 말 7월 초까지 그 기간 내내 앞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얘기보다는 대변인의 얘기를 통해서 계속 또 전원 정치에 국민은 끌려가야 된다. 이거 아마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지금 이미 이 시점까지 온 상황에서는 제3지대 만드는데 이미 시간을 놓쳐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3지대 성공 케이스는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라망슈라는 라마르쉬, 그러니까 행진, 뭐 이런 뜻의 정당을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만에 사실은 집권에 성공을 했어요. 거기만의 상황이 있었을 거고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기간은 너무 시간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기류는 윤석열 전 총장이 3월 4일에 검찰총장을 딱 그만뒀을 때는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에이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 독립 부르짖고 검찰의 중립성 부르짖었던 것 때문에 박수를 쳤던 사람 중에는 아니 제1야당의 전직 검찰총장이 바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국민의힘에 어차피 들어갈 거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 몸값 높이기라고 봐야 돼요? 일종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 이번에 새로운 당대표가 나타난 이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니까 야권의 지지율 1위라는 그 이점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지로 지금은 좁혀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최수영 평론가, 이제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런 형식 공부하고 메시지 정치하고 전원 정치하고 이제 또 대변인 두고 또 한참 더 뜸 들이고 어디 갈까 막 이렇게
좀 간보는 이런 형식은 분명히 그 전에 등장했던 제3의 인물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 어떤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사를 쭉 꿰고 있는 최수영 평론가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번 바로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한 예. 실패,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이 예. 압도적으로 1위 달리다가 단 한 달도 못 버티고 꼬꾸라진 사례 이런 그분들이 것들을 무너진 건 뭐 때문이었다고 봐야 그러니까 돼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너무 인지도만 믿고 했었고 그를 끌어들였던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아니고 그때는 그때 당명이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때 모셔왔던 사람들이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 정치에 접합하기도 전에 그분이 토양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거기서 이제 꼬꾸라진 게 됐고, 그다음에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라는 브랜드가 야권의 중심과 결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소멸되었던 그런 것도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은 실패를 하지 않겠다고 보는데 저는 실패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윤석열 모델이 나와야지 그 리스크를 다 피하면서 돌아가 보겠다고 하는 전략은 저는 그건 전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거는 소신과 공정에 대한 그런 자기 가치를 뚜렷하게 보여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는 전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상황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나서 갑자기 국민의힘 쪽으로 전국 주도권이 가니까 이 구심력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좀 더 바다에서 지금 열대저기압 수준이지만 내가 태풍의 눈을 가지고 더 키워서 세력화시켜서 중심부로 진입하겠다는 그런 밀당의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저게 그 국민들에 대한 새 정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윤석열식 정치가 정말 국민들에게 새로운 공존의 또 하나의 모델로서 착근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 사실 좀 의문스러워요. 아무튼 뭐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볼 거냐 아니면 안전하게 야당으로 들어가서 대선 주자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대한 이동훈 대변인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동훈 대변인 이탈, 진보 다 아우르겠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때 생각하는 거는 중도 탈진보, 문재인 정부 실망한 탈진보 세력까지 안고 와야 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내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로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해야지 집권 이후에 안정적 국정 운영까지 도모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뭐 금태섭 전 의원이니 진중권 전 교수니 이런 분들 다 두루 만나면서 경청하고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예, 정리를 잘 해주셨다. 박진영 부대변인 대변인을 해보셨으니까 대변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본변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대변인은 입이 없다라고 하죠. 그렇죠. 오히려 그냥 전하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동훈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윤석열 총장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꾸 생각을 얘기하고 마치 그 패널이 나와서 의견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이동훈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가 기자들이 쓸 거리가 많아지죠. 예. 사실 우리 이제까지 보시면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계속 기자들이 직접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풀이를 해주는 사람이 아닌가, 대변인이 아니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 아까 이철우 교수가 특강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철우 교수의 이야기인지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인지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저희가 듣기에도.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보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이 보수, 중도, 진보 모두 다 아우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누구죠? 안철수 전 대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안동설 세상을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세력이 자신에게 이렇게 와서 붙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아무 세력도 붙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도 아직도 좌고우면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내에 보면은 이 맹장들이 이 흔히 하는 이 뭐라고 합니까? 오랫동안 싸워온 장수들이 우글우글하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이길 자신이 있는가? 저는 그런 갈등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의 구성원들과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저는 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박지정 부대변인 예상하기로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요. 이중석 대표가 흔들린다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말 7초라고 했지만은 예. 반복이는 계속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한기 변호사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출됨으로써 저는 윤 총장이 한결 좀 마음에 부담을 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주호영 또는 나경원 전 의원들이 당 대표가 됐으면 사실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될 명분이 사실은 찾기 힘들었거든요. 사실 뭐 정통 어떤 보수의 어떤 그 이미지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이라는 어떤 돌풍, 돌풍이고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명분은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두 사람 다.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서로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명분이 뭐냐는 거죠. 명분. 그럼 분명히 보수, 뭐 중도, 탈진보 요 세 층을 다 잡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 세 부분을 다 상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입당은 할 것 같긴 한데 6말 7초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줄다리기가 7월 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뭐 속된 말로 간보기 정치 그리고 또 밀당 이런 게 계속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그러지 말라 이런 경고성 발언도 나옵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문제는 모호하다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화법이 뭐 뚜렷하지 않고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거나 비유적으로 하거나 정치하는 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1기거든요. 안철수 신들을 확 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저물었던 이유가 그런 모호한 화법 때문에 그래요. 국민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선문 다 받으시 그리고 나중에 또 피해 나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윤경호 의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찌됐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 야권에서는 1등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라든지 하태경 의원도 이준석 대표 아주 가까운 사이고 또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뭔가 이준석 대표 쪽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들의 말에서 풍기는 느낌은 당신 아니라도 돼. 꽃가마에 모시고 올 생각 있지 않아. 이렇게 들려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8월 언저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으면서요. 정당에 와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6개월 정도는 당원들과 서로 호흡을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지금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라는 야권의 1위 주자가 있지만 거기는 흔히 말하는 지금 이동훈 대변인도 아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플랫폼이 없지 않습니까?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 세력이라는 거는 단기간 내에 만들어질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대표 쪽이 나름대로는 윤석열 지금 야권 1위 주자에게 갑과 을의 관계라고 얘기하면 좀 심합니다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점에서 지금 서로 뭐 이준석 정치, 뭐 윤석열 정치 아까 뭐 누구는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이준석의 시간표, 윤석열의 시간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 쪽이 오히려 더 주도권을 오히려 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최소영 평론가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봐야 할까요? 제1야당의 어떤 자존심 차원일까요? 아니면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학습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그때도 안철수 대표가 가장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김종인 위원장 버티기 하면서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자가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또 생각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 신임 대표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때 한 축이었었잖아요. 오세훈 그 후보의 자기가 선대본부장을 그 청년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그다음에 그런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제1야당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룰 교두보 같은 제1야당의 확실한 플랫폼을 놔두고 제3지대를 가거나 이런 식의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꾸 압박을 하잖아요. 안철수 대표의 사례를 잘 봐라. 이거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중진들이 이거는 워딩을 합니다. 이 얘기는 윤석열 총장에게 압박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표와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공존하고 그다음에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겹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기회의 공정은 뭐냐? 당신도 똑같이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빅텐트 안에 들어와서 동시에 경쟁을 해서 대선의 티켓을 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정당 역사상 보수정당의 당원들과의 정체성을 파지 않고 대선 후보가 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바로 얘기들이 지금 윤 총장에 집중되는 것인데 윤 총장은 저는 이걸 이겨내든가 본인이 극복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선택지를 이제 국민의힘으로 정하고 가야 되는 그런 이른바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대변인이 생기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더 명확하고 더 규모 있고 또 더 정리가 된 그런 것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죠. 일단 사무실은 여의도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를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엉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김대중 도서관 방문해서 방명록에 글을 남겼는데요. 요즘에 방명록 쓰고 나서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개하면서 좀 이상하다 느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지적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글씨는 반듯반듯하죠. 그런데 새 지평선을 여신 좀 어색하지요. 지평을 연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평선이라고 쓰냐. 언어에 새 지평을 열었다. 이런 또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사실 방명록에 글 쓸 때 그런 것도 좀 미리 당에서는 이렇게 좀 사전에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 연설문뿐만이 아니고 중요 메시지 키워드 사전에 준비해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보니까 진짜 대변인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철우 교수 아까 연설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철우 교수는 지평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지평이 맞죠. 그리고 성찰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찰은 김대중 대통령이 님께서 주체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 주체적인 것들을 본받는 게 저는 뭐 김대중 대통령의 통찰력을 본받아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인문학적 소양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이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과학적 인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는 게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김한기 변호사 또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 방명록에 쓴 글씨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왔는데 글씨는 훨씬 더 우리 눈에 익네요. 잘 쓴 글씨 같이 보이고.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실 어떤 젊은 어떤 층에서는 이제 글씨 연습 좀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이제 문제 삼으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이 사실 우리 세대랑 좀 많이, 저도 이제 저랑 좀 나이 세대가 차이 나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글씨 이거보다는 자판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준석 대표의 글들은 좀 약간 재밌었다. 글씨 자체. 근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특히 검찰 출신들 이제 법조인들 만나 보면은요. 사실 이제 판사들이랑 좀 다릅니다. 판사들 출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판결문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판결문. 예. 그래서 이런 문자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 말 하나하나가 왜냐하면 그 판결문이니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검찰 출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평검사 부장급 이상 올라가면은 일단은 평검사들이 일하지 부장검사들은 이제 지휘만 하고 더군다나 예. 이제 검사장까지 가면은 이런 거 잘 쓰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 이제 뭐 공부하고 또 이거 적응하는데도 아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글씨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보다 더 노트북 빨리 치고 문자 빨리 보낼 수 있느냐 이거 따져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건 뭐 이준석 대표 글씨 뭐 표현을 그랬다면 귀여웠습니다. 예, 아니 뭐 그 글씨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 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글씨 쓰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예, 메시지 전문가 네. 최수영 평론가 그거 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김대중 도서관에 가가지고 방명록을 남겼는데 뭐 지평선 또 이런 것도 사실 트집 잡는 네. 거고 더 좀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맨 앞에 네. 정보화 예. 그리고 인권 예. 두 가지를 썼어요. 예. 이걸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윤석열 전 총장은 일단 규정하고 네. 찾아간 이유를 밝힌 것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정보화, 인권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첫 문장에 담겨진 게 방문 목적이었고 지평 이런 건 사실 에피소드에 불과한 예. 것도 사실은 앞에 담겼는데 그때 김대중 YS 말기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 전 구호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부 구호를.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부의 슬로건이었고 김대중 정부 때 벤처, IT 이 모든 것들이 그랬죠. 맹아가 싹 텄고 꽃을 피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대의 산업적 가치에 대해서는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인권에 대해서는 그건 뭐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는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도 궁금했던 건 왜 다른 것들도 많고 다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의미부여할 게 많았을 텐데 왜 이 굳이 두 가지를 했었던가를 예. 제가 윤석열 총장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적을 다 용서했다든가 그다음에 국민 대화합을 했다든가 이런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에 찾아간 걸로 해석해 주기 바랐던 것 같고 본인은 정확하게 실사구시의 김대중 정부를 자기가 한번 인용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얘기했던 것 같고 인권이라는 얘기는 보편적 가치 그것을 한번 언급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저는 담겼다고 보는데 오히려 저것이 부각되지 않고 뒤에 뒷부분에 남아있던 다른 어떤 단어들이 부각이 되면서 정말 달을 바라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쳐다본 격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준비해 갔던 건 분명하다라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어제 지평선 이상했지만 손가락 안 보고 달 열심히 봤어요. 네. 다른 데서 손가락 많이 봅디다. 그렇군요. 지난번 다른 데서 많이 보더라고요.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준석 대표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첫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합당 논의 본격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만나자마자 당명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좀 당황해한 것 같죠.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넘어야 할 단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난 얘기를 한번 먼저 녹취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어떤 연유에서 그런 새로운 제안이 나오게 된 것인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 저희도 뭐 금명간 사무총장을 인선하게 되면은 협상 실무 책임자를 정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호영 대표의 협상 안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권은 의원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합당을 위해서 새 당명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혹시 대표님과 의견 교환이 된 건지? 그건 아마 당원들 그리고 또 지지자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전달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경호 의원, 본인이 만나서 당명 바꾸자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에도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뭐 이런 지금 간접적인 주체가 있었어요. 저는 지난 12일에 비공식적으로 상계동 어느 카페에서 만났다. 예.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이준석답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런 얘기가 없었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는 그저 뭐 상견례 정도였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사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아마 유권자, 대중, 국민 그다음에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들 층에서도 지금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관심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멀어져 버렸다. 그랬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저게 어떤 파격적인 제안이 나오거나 또는 어떤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 나와도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미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다.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먼저 당 대표 되자마자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우선순위로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되면 두 가지 과제라고 봤어요. 하나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그 당시 원내대표지만 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약속 중에 이제 물론 재보궐선거하고 쭉 이어지는데 국민의당과의 합당 약속 이게 있었으니까 이게 하나가 과제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이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당 장악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본인의 우호 세력, 본인을 엄호하는 세력이 구축이 돼야 되는 예. 그런 점에서 남은 이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국민의당과의 합당일 거고 만약에 질질질질 시간이 끌리고 국민의당에서 무리한 요구가 나오면 저는 깨는 뭐 파격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뭐 제가 뭐 현실 정치에 그렇게 깊숙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도 깨는 게 파격일지 안 깨는 게 파격일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최수영 평론가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민의당과 합당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좀 더 뭐 이제 의석 단순히 3석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좀 지대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국민의당은 합당하면 어떤 점이 유익이 있죠? 국민의당은 합당하는 순간 이제 말하자면 본인들이 그동안 5%에 머물렀던 정당 지지도 혹은 그 정도의 틀에서 벗어나서 중도를 향한 플랫폼의 가장 큰 지점에 자기들이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왜 당명 갖고 지금 저렇게 갑자기 불거졌는데 네. 저는 상당히 저게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설합당이 있고 흡수합당이 있습니다. 흡수합당의 방식은 뭐 당명이 바꿔지지 않는데 그건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죠. 신설합당은 당대당 합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당명이 바뀌어져야죠. 그러니까 야권의 온전한 화학적 결합을 가져오려면은 신설합당이 사실은 맞죠. 흡수합당은 그냥 큰 주류의 하나의 지류가 쓸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야 비로소 야권 대통합이라는 외연이 확대되고 그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똑같은 건데 똑같이 아주 유리해지는 건데 사실 두 당의 또 공통분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마 안철수 대표가 목리를 부린다는 개념보다는 이 마지막 고비를 어떻게 넘으면서 저는 제가 보기에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지분 요구하지 않고 합당 조건 다 따를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화학적 결합이 되었고 야권의 대통합의 지형을 열었다는 점에서 당명은 바꾸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저는 마지막 절충점을 향한 지금 거의 8분 응선을 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정 부대변인, 당명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소멸이 돼버리는 것을 좀 걱정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뭐 우리는 102석인데 겨우 3석이 무슨 뭐 그런 이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계산이 먹혀들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안철수 대표 사당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제대로 된 정당 구도라고 우리가 좀 평가하기가 좀 난처한 수준의 정당인 거고요. 당명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흡수합당이 아니고 당대당 합당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그 합당 방법에는 제3지대 합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처모여 합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재산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흡수합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기 전에 안철수 대표는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 예. 그래야지만이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공간을 국민의힘 내에서 최대한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찍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명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 지분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가겠다라는 내부 단결력, 결속력 욕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의당과 합당하고 또 윤석열 총장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권 개최 기반을 닦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 계속 버스 출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뭐 택시 타고 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다가 그것은 우리 얘기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고 뭐 버스 무조건 출발 시간 정해놓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 국민의당에서는 버스 꼭 2번 버스만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 국민의힘의 이번에 최고위원 된 김재원 최고위원 너무 그런 식으로 버스 이야기하면서 몰아붙이는 것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나섰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께서 그냥 시한을 자꾸 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경선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을 너무 빨리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일단 그 당원 당규와 상관없이 미리 자꾸 앞서 나가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젊은 당 대표와 좀 중진의 최고위원들 간에 조금씩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당내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좀 진심으로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버스가 이제 8월달에 출발을 하는데 지금 당내에 이게 지금 박혀 있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유력 주자들한테 빨리 타라. 아니면 우리 출발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내년 3월 대선에 지금 출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과연 국민의힘에 누가 앉아 있을까? 이 버스에.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버스에 앉아 있으려면 최소한 지지율이 5% 이상 나와야 됩니다. 5% 안 나오는데 뭐 아무나 앉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8월달 간데도 아무도 안 타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그럼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운전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님 지적하는 거는 지금 어떻든 간에 당 외 사람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것은 뭐 이런 정치의 어떤 이런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이건 확실히 이제 노련한 어떤 정치인의 어떤 이런 뭐 훈수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경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준석 대표 첫 발을 떼자마자 지금 여러 군데서 견제를 받고 있죠. 최고위원, 원내대표. 그런가 하면 또 극우 보수 세력도 좀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지를 넘겨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자, 야심차게 첫 발을 뗐는데 일단 당 내에서 좀 견제가 날아왔지요.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 전수조사 감사원 했다가 권익위 의뢰했는데 검찰에 한번 맡겨보는 것 어떤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김기현 원내대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누가 뭘 했다고요?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상의 없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지요. 김재원 최고위원 인사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좀 알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전에 결정을 해야지. 조수진 최고위원은 우리가 신문 보고 알았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내 주요 인선해야 되는데 사무총장 놓고 권영세 의원 사선의 중진이죠. 그런데 권영세 의원 좀 곤란하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모 의원에게 얘기를 했고 내정이 됐다. 뭐 이런 말도 나왔는데 한기호 의원 나 연락받고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또 이준석 총장 뭐 내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내가 지금 면담한 사람만 한 대여섯 명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한기호 의원 만약에 안 되면 좀 머쓱하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보셨는데 전광훈 목사 상당히 이준석 대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는가 봐요. 젖비린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준석에게 당하면 대한민국 끝나는 것. 민경욱 전 의원은 또 방명록에 글씨 가지고 문제 삼았죠. 전광훈 목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그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돼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혀 대한민국의 본질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저 외국에서 주워 들은 거 배운 거 가지고 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 가 이준석이가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또 대한민국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문재인한테 10년 당했고 다시 이번에 또 이준석한테 또 10년 당하면은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네. 원래 사이가 안 좋나요? 글쎄요, 뭐 저기 이준석 대표가 이제 흔히 하는 극우 유튜버들하고도 관계가 별로 안 좋고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늘 이제 비판을 많이 해왔죠.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상당히 아주 거친데요. 그렇죠. 그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노선 자체가 중도지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저분들하고는 좀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 일단 민경욱, 전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보면 일단 이준석 대표는 우리 편 아니야 이런 생각 확실히 하는 것 같네요. 저는 그런데 우리 제도권 언론에서 저런 분들의 얘기를 다뤄주는 것 자체가 저분들이 내놓은 전략에 좀 이용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고 좀 유감스러운데 그래도 우리 어찌됐든 PD가 지금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앞으로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극단에서 주장과 주의를 펼쳤던 분들은 저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번 총선에서 그게 마치 그들과 손을 잡는 게 외연을 확장하는 걸로 착각을 했다가 된소리를 맞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제도권 정치권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전광훈 목사라는 분은 저분이 지금 종교인인지 아니면 정치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런 비판은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거 떠나서 저는 그러면 빨리 넘어갑시다. 예,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떠나기 전에 축하 전화했었죠.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이 찾아왔습니다.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요. 서로 고개를 더 많이 숙이는 그런 네. 보기 좋네요. 예. 최수영 평론가 네. 이제 그렇죠. 이철희 수석은 아이고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아마 이철희 수석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랬을 텐데. 뭐 패널로서 많이 아이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 뭐 그렇죠. 이런 거죠. 이제 아마 형 동생으로 불렀을 텐데 예. 지금은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서로 상황과 입장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준석 리더십은 5개월 만에 승부가 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선수가 아닌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 대선 후보 선출될 때까지 5개월 동안 자신의 리더십을 보이는 게 정말 이제 관건이 된 거죠. 저는 그 조급증이 오히려 약간 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케줄을 보면은 홍준표의 복당, 안철수와의 합당, 그다음에 윤석열의 입당,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파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문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텐데 저는 자꾸 저렇게 버스론을 강조하면서 정치 출발론, 이른바 그런 지나친 자강론을 얘기하는 거는 전 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제일 큰 플랫폼의 대주주로서 야권 대통합의 승리 연합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지 자꾸 자신의 어떤 그 5개월간의 리더십을 통해서 무언가 이뤄내려는 조급증, 업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급증이 있으면 거꾸로 좀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어쨌든 파격 행보로 발언을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약간 까방권이 있다고 봐요. 까임 방지권은 당분간 보장받는데 그러나 그것도 제가 보기에 2, 3주 이상 못 가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해야 될 겁니다. 김한규 변호사 보시기에 앞으로 여야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장면이 국민들에게 좀 우스운 장면이긴 하지만은 좀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장면 아닌가. 그동안 너무 좀 대척점이 심했거든요. 서로 간에 또 예를 들면 뭐 방역 상황에서도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막말하는 좀 일부 야권 정치인도 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떤 국민의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여망을 본인이 좀 인식을 하고 있다면은 그 협치할 것은 좀 빨리 협치해주고 대통령을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이 본인이 점수를 쌓는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네. 박진영 부대변인, 네. 문재인 대통령 이제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 이준석 대표만 만나든지 아니면 또 지난번처럼 여야 5당 대표 만나든지 이런 자리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G7 뭐 또 성과 설명회도 있으니까요. 있고. 그 성과 설명 차원에서 예. 아마 저는 만남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이준석 대표가 이철희 수석이나 김부겸 대표를 만났을 때 꺼낸 말도 저는 총리. 대통령과 만남이 아주 좀 그 밑자락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먼저 협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협치 이야기를 꺼냈던 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야 관계의 비효율적인 정쟁들, 비정상적인 맹목적 투쟁들은 좀 지양하겠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젊지만 사실은 이게 뭐 혁신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정상화입니다.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면서 좀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제가 말을 한 김에 막 붙여서 이제 버스 출발 이야기도 한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은데요. 버스는 정시에 출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제3지대, 제4지대 또는 그 여당 그 정부 내에서 있던 고위 관료가 나와서 대선 후보가 돼서 야당으로 가겠다는 이런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는 이 자당 내에서 후보를 키워서 만들어내서 경쟁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는데요. 정당은 플랫폼이 아닙니다. 정당은 파티입니다. 정치 결사체입니다. 이념과 지향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뜬금없이 반문재인 다 모여라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정당과 정치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좀 점수를 잘 주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민주당 한번 살펴볼까요? 송영길 대표 오늘 국회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청년 장관을 두자, 청년 특임 장관 대통령에게 두자고 제안하겠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상당히 지금 민주당 뭘 고민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경호 의원,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한 청년 장관은 장관을 청년으로 두자는 게 아니고 청년 쪽 정책을 펼 수 있는 그 장관을 두자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장관 옛날에 뒀던 것처럼 특임장관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 장관은 청년을 시켜야 될까요? 가능한 뭐 그래야 상징성도 있을 텐데 저는 물론 좋은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의 출발선이 다르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도 저렇게 정치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박근혜 전 대표 시절에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정치권에 발을 디디게 해줬던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은 사실 정당의 당뇨로서 바닥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초의원으로 시작을 하거나 이런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거죠. 예. 뭐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라는 체제 등장 때문에 생기는 정말 일시적인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와 분위기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딱 지금 시점에요. 미국에서 어떤 인사가 있었느냐. 우리식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게 FTC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연방거래위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독점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거예요. 여기에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그동안에 아마존에 대해서 반기치를 들었던 아마존의 독점 문제를 끊임없이 주장을 해온 32살의 그것도 인도계의 아마 저는 인도계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도계의 젊은 여성 장관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그걸 또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인준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전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문화 이게 중요하지. 저렇게 청년 특임 장관 하나 지금 임명하자고 하고 그것도 조금 지나면은 관심 대상에서 멀어지고 이랬다가는 다시 또 된소리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청년 장관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뭐 그런 어떤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요. 좀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사실은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주거. 이 부분이 결국 해결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혼도 힘들고 출산율이 저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청년을 상징하는 어떤 특임 장관을 임명하거나 어떤 정책을 피려면요. 좀 이준석 대표의 어떤 30대 젊은 층 대변하는 건 좋은데 좀 반대되는 측면. 예를 들면 뭐 굳이 뭐 해외 대학 나온 사람 임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현재 좀 주거가 없고 예를 들면 뭐 대부분 사실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사람 아파트에 있는 사람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뭐 국민들의 주거가 걱정하면 공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로 좀 고통을 받았던 이런 어떤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중에서 당내에서 좀 그런 경험이 있는 내지는 당 외에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뭐 위원회라든가 또 아니면 장관을 임명을 해서 그럼 현 정권이 임기 말에 진짜 우리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좀 이 자리에 임명했구나. 큰 상징적인 의미가 되거든요. 청년 장관 투면 네. 청년 지지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저도 김한규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청년들이 느끼는 공정의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저는 뭐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장경태 의원하고 저희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위원회를 두자, 행정위원회로 두자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대통령 직속으로는 되지 않고 현재 총리실 산하에 자문위원회로 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두는 것은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부처들의 통합적 능력을 펼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이지 지금 특임 장관이라는 게 흔히 하는 우리 무임소 장관 비슷하게 돼서는 조금 그 힘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던진 말씀이 아니고 그렇겠죠. 정부 쪽과 약간의 저는 소통이 있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좀 화두를 던진 것이 앞으로 좀 진행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수영 평론가. 청년 특임 장관 두자고 하는 송영길 대표 제안 얼마나 이번에 이준석 대표 탄생에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은 가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만약에 특임 장관 돼야 된다면 청년 특임 장관이 더 필요할까요? 어르신 특임 장관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바로 그 점에서 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데 그 송영길 대표의 저 연설은 고육지책이라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준석 바람이 거세고 지금 공정에 대한 얘기도 폭로를 보니까 정치권이 화두를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파편적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종합적 대책을 만들겠다. 전 그 의도는 선하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의 본질을 보고 있느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등장으로 나타나는 MZ세대 이른바 유권자 파워라는 건 말이죠. 이 사람들을 정치권을 인입하려면 저는 객토에 가까운 수준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은 일자리 당연하지만 복지나 연금 개혁 같은 정말 본질적인 이들의 20, 30년 후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의 객토 없이 저렇게 단기적으로 위무하려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아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문제와 그다음에 이주민 문제는 이것도 또한 그러면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데 자꾸 즉자적인 이른바 대증적 요법으로 비칠 것 같아서 저는 그 고육지 책임은 인정하나 정말 저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저는 본질적인 객토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오늘 국회 연설에서 제안한 청년 장관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민주당에 지금 또 다른 논란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경선 연기론 관련입니다. 그동안에 뭐 입장이 조금씩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조금 불이 좀 붙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그 전에 밝힌 입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원칙대로 가는 게 합당한 거 아니냐 조용하고 그랬는데 계속
이낙연, 정세균 두 전 총리 쪽에서 좀 연기하는 것 어떤가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 이제 최문순 지사, 이광재 의원이 아주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연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은 뭐 연기할 필요 없다라는 입장 밝히고 있고요. 추미애 장관은 아직 뭐 대선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그런데 이재명 지사 한 발 좀 더 나갔습니다.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약장수 얘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한 건지 한번 들어보죠.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한때 약장수들이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할 수 없습니다. 저 말을 두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너무 좀 험한 말을 썼다라고 하는데 박진영 부대변인 정확히 저 뜻이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인가요? 그 후보를 보고 한 말은 아니고요. 다른 예. 후보를 보고 한 말은 아니고 경선에 다양한 이벤트 시간을 벌어가지고 시간을 더 연기해서 경선 일정을 연기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도가 높아진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식의 이벤트를 두고 약장사 행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 저는 뭐 사람을 보고 한 이 행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좀 이재명 지사가 좀 제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좀 화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한편으로 보면 뭐 이낙연 대표는 경선 연기를 하실 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경선 일정 때문에 당대표를 조기에 사퇴하신 분이에요. 충분히 본인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정세균 전 총리나 다른 분들은 경선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하지만은 이낙연 대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저런 말씀하시기에는 좀 맞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 경선 연기라는 것이 흥행의 요소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당의 투쟁의 싸움의 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도부가 이 일에 대해서 빨리 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표현이 약장수, 뭐 가짜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윤경호 의원 듣는 쪽에서 거시기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뭐 이재명 대 나머지 디아더스 이렇게 입장이 나눌 줄 알았더니 그래도 뭐 한두 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박용진, 뭐 그다음에 추미애 뭐 이런 쪽은 예정대로 하는 게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박진영 대변인 얘기 중에 이게 흥행에 도움이 된다면 뭐 왜 못하겠습니까? 오로지 저는 그 조건 하나만 따져놓고 본다면 서로 간에 호흡으로 뭐 선호 이런 걸 떠나서 아마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민주당 살펴봤고요. 끝으로 G7 정상회의 뒷얘기 좀 해볼까요? 자, 회담 성과를 떠나서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 행동이 자꾸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일본 언론에서 문제를 삼았던 내용입니다. 스가 총리가 자꾸 이 다른 정상들과 섞이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을 했습니다. 보면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쳐져 있고 다른 정상들은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항상 좀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스가 총리는 기자들한테 내가 좀 원래 사람 사귀는 게 좀 서투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러려면 왜 총리를 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점 좀 궁금합니다. 그래 막 그 얘기가 나오고 지적이 나오니까 일본이 다시 총리실에서 편집을 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모습도 올리고 그랬는데요. 자, 최승 평론가.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좀 스가 총리 조금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실 전임 총리였던 아베에 비하면 더더군다나 두드러지죠. 더 아베는 굉장히 되죠.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쇼잉이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 외교라는 것은 의전에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설이 있어요, 외교가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왜? 사전 각본대로 하니까. 네. 뭐 있을 수가 없죠.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표정 지어주고 동선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선스가 그 총리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최근에 올림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적 상황이 오히려 스가 총리의 저런 자신감에 굉장히 발목을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 일본을 대변하는 본인의 어떤 태도에 저렇게 묻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연경호 의원. 또 일본에서 이렇게 사진 올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빠진 사진만 또 골라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이든도 빠졌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도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이 오른쪽 끝에 붙어 있고 스가 총리는 왼쪽 끝에 있었거든요. 2열에.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최수영 평론가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정상 외교도 경험이다. 예. 스가 총리는 지금 처음 가는 거예요. 정상들과의 만남 자리가 처음이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저런 다자 외교에 갔을 때 머스크에서 뒤에 빠져 있었다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지상정이고요. 물론 개인의 성격 차이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요. 제가 보기엔 지금 최 평론가께서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외교 정상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전이기 때문에 그건 뭐 더 붙이고 말 것도 없고요. 한 가지 딱 기억하실 일이 원래 G7 정상회의가 매년 열리는데 작년에는 미국에서 열렸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미국 대선도 있었고 코로나도 트럼프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예. 미루는 바람에 작년에 안 열리고 올해 열려서. 근데 올해 G7 정상회의는 상당히 큰 주목을 끈 회의가 됐고요.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갔으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간접적인 성과를 그런 점에서 좀 올리는 거다.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일본 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참 좀스럽고 민망하네요. 그렇죠. 좀 옹졸하죠. 예. 옹졸한데 이제 이 다자간 외교 갈 때는 이 국민들이라든가 국내 여론이 좀 잘 해줘야 돼요. 이 다자간 외교 갔을 때 국내 여론이 막 뒷받침을 해주면은 대통령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림픽 문제라든가 코로나 문제 이게 잘 풀리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G7 간다고 했을 때 또 비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체가 움츠러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에는 여야가 없고 모든 국민이 일치 단결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림픽 열릴 때 우리가 가서 만나느냐 하는 것도 양쪽에서 다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 만날 수는 없겠죠. 안 만날 수는 없겠는데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교 관계의 만남이라는 것은 해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